2024년 여름 유럽 전체가 술렁였습니다. 24조 원 유럽 한복판에 들어설 거대한 원자력 발전소의 주인이 결정되는 날이었습니다. 모두가 프랑스를 예상했습니다. 원전의 종주국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봉투가 열렸습니다. 거기엔 프랑스의 이름이 없었습니다. 미국도 아니었습니다. 한국이었습니다. 탈락한 프랑스는 소송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모두 기각했습니다. 그날 모든 걸 지켜본 한 프랑스 심사관이 있었습니다. 34해 동안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던 사람. 그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시작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한국의 더 많은 이야기를 소개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제 이름은 필립 모로입니다. 프랑스 사람입니다. 올해 61살. 프랑스 국영 원전 기업의 수출심의 본부에서 34해를 일했습니다. 제 책상 위엔 도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경쟁국의 입찰서에 합격과 부적합을 찍던 도장이죠. 저는 그 도장의 주인이었습니다. 세계의 원전은 프랑스가 가르친다.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적어도 그날 아침까지는 말입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는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파리의 하늘은 맑았습니다. 저는 늘 그랬듯 7시에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생강이 내려다 보이는 5층. 창문을 열면 강물 냄새가 옅게 밀려들었습니다. 비둘기 한 마리가 난간에 앉아있다 날아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잠시 바라봤습니다. 책상 위엔 식어가는 커피 한 잔. 그게 제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복도에선 동료들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본부장님, 좋은 아침입니다. 저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너무 평범해서 특별할 게 하나도 없는. 저는 34해 동안 같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같은 창, 같은 강, 같은 커피. 사람들은 지루하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저 웃었습니다.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모르는 소리였으니까요. 세계의 원전이 제 책상을 거쳐갔습니다. 아시아의 어느 나라가, 중동의 어느 왕국이 원전을 짓고 싶다고 하면 그 서류가 결국 제 앞에 왔습니다. 저는 그걸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공기처럼요. 너무 오래 누려서 그게 특권인 줄도 몰랐습니다. 제 책상 서랍엔 도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손바닥만한 황동 도장. 손잡이는 오랜 세월에 반들반들 달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도장을 매일 아침 한 번씩 손에 쥐었습니다. 차갑고 묵직한 감촉, 그 무게가 좋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 도장을 사랑했습니다. 그건 단순한 쇳덩어리가 아니었습니다. 제 34해가 거기 다 담겨 있었으니까요. 그게 무슨 도장이냐고요? 설명해드리죠. 공항에서 출국 심사를 받아본 적 있으시죠? 직원이 여권에 쾅 하고 도장을 찍어줍니다. 그 도장이 없으면 비행기를 못 탑니다. 제 도장이 딱 그랬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가 원전을 지으려 입찰을 하면 그 서류가 제 책상에 올라왔습니다. 제가 합격을 찍으면 통과, 부적합을 찍으면 탈락. 한 나라의 꿈이 제 손끝에서 결정됐습니다. 식당에 붙은 위생 등급표 보신 적 있으시죠? 누군가는 그걸 매겨야 합니다. 원전 세계에선 그게 저였습니다. 그 도장의 힘을 처음 실감한 날을 저는 아직 기억합니다. 오래전 어느 나라가 원전 입찰서를 들고 왔습니다. 서류는 그럴듯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미덥지 않았죠. 저는 한참을 들여다보다 부적합 도장을 찍었습니다. 쾅쾅. 그 한 번의 소리에 한 나라의 몇 년짜리 계획이 멈췄습니다. 담당자가 사정하러 파리까지 찾아왔습니다. 저는 정중히 그러나 단호하게 돌려보냈습니다. 그날 저는 제 손끝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세상이 제 도장 앞에 줄을 선다는 그 느낌. 저는 그 느낌에 중독돼 있었습니다. 권력이란 게 원래 그렇습니다. 한번 맛보면 그게 영원할 거라 착각하게 되죠. 프랑스는 원전의 나라입니다. 전기의 7할을 원자력으로 만듭니다. 58기의 원자로가 이 나라를 밝힙니다. 우리가 처음 원전을 돌린 게 반세기 전입니다. 그동안 세계가 우리에게 배우러 왔습니다. 도면을, 기술을, 안전 기준을. 일본도, 중국도, 그리고 한국도 한때 그랬습니다. 저는 그 자부심 속에서 늙었습니다. 프랑스 원전은 곧 세계의 표준이다. 그게 제 신념이었습니다.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는
제가 이렇게까지 자신만만했던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프랑스 원전은 지난 수십 년간 세계의 기준이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우리 도면을 받아갔습니다. 우리 기술자를 모셔갔습니다. 우리가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였고, 된다고 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 세월이 너무 길었습니다. 너무 길어서 그게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세상에 영원한 1등은 없다는 걸 그때 미처 몰랐습니다. 그날 아침에도 책상 위엔 서류가 한 뭉치 있었습니다. 체코 두코반이라는 작은 마을, 원전 2기를 짓는다고 했습니다. 24조 원짜리 사업이었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결과는 뻔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체코는 유럽의 나라입니다. 같은 유럽이라면 프랑스를 고르는 게 당연했습니다. 적어도 제 머릿속에선 이미 결론이 나 있었습니다. 그때 부하 직원 리카가 커피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29, 똑똑한 친구였죠. 본부장님, 오늘 체코 발표 나오죠? 저는 고개도 들지 않았습니다. 나오겠지. 긴장 안 되세요? 저는 그제야 글을 봤습니다. 그리고 피식 웃었습니다. 리카, 긴장은 이길 가능성이 있을 때 하는 거야. 제가 말했습니다. 체코는 우리 거야. 봉투 열어보나 마나지. 리카도 따라 웃었습니다. 하긴 누가 감히 프랑스랑 붙겠어요. 경쟁자가 있긴 했나? 제가 되물었습니다. 미국하고 한국이요. 한국이라는 말에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한국, 걔들이 거기 왜 끼어 있어?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아직 따뜻했습니다. 책상 한쪽엔 낡은 흑백 사진이 한 장 있었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젊은 시절 작업복을 입고 어느 발전소 앞에 서 있는 모습. 아버지도 원전 엔지니어였습니다. 한평생 발전소를 짓고 또 지었던 분이죠. 저는 그 사진을 매일 봤습니다. 그날도 무심히 한번 봤습니다. 아버지가 살아 계셨다면 오늘 같은 날을 어떻게 보셨을까? 잠깐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게 훗날 어떤 의미가 될지 그땐 몰랐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길게 들어왔습니다. 강물이 반짝였습니다. 평화로운 아침이었습니다. 모든 게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2시간 뒤 그 평화가 산산조각 날 거라는 걸 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오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저는 다른 서류를 봤습니다. 핀란드 건이었던가 기억도 안 납니다. 그만큼 체코는 제 머릿속에 없었습니다. 이미 끝난 일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창밖에선 관광객을 태운 유람선이 생강을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저는 펜을 돌리며 시계를 봤습니다. 발표가 곧 나올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조급하지 않았습니다. 결과를 아는 사람은 조급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11시쯤이었을 겁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빠른 발소리, 누군가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그게 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우리 사무실에서 뛰는 사람은 없었거든요. 여기는 늘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서두를 일이 없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었죠. 그런데 그 발소리는 분명히 뭔가 잘못됐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리카였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손엔 종이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본부장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안경을 고쳤었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리카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입만 벙긋거렸습니다. 저는 살짝 웃었습니다. 체코 결과 나왔어? 우리가 됐지? 그런데 리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주 천천히. 저는 그 동작의 의미를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안 됐다고? 제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약간 높아졌습니다. 그럼 누가 됐는데? 미국이야. 리카는 여전히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저 제 책상으로 다가왔습니다. 종이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모니터를 제 쪽으로 돌렸습니다. 화면엔 체코 정부의 공식 발표문이 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글자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한 단어에서 멈췄습니다. 코리아, 코리아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안경을 벗었습니다. 눈을 비볐습니다. 다시 썼습니다.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글자는 그대로였습니다. 이거 오타 아니야? 제가 말했습니다. 코리아라니, 사우스 코리아? 그 한국? 리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리카 정신 차려. 발표문이 잘못 나온 거야. 가끔 그래. 담당자가 실수로 엉뚱한 나라를 적었겠지. 다시 확인해봐. 진짜 수주국 따로 있을 거야. 저는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아니, 믿어야만 했습니다.
르카가 다른 창을 띄웠습니다. 이번엔 체코 전력공사의 보도자료였습니다. 거기에도 같은 이름이 있었습니다. 한국. 저는 입술이 마르는 걸 느꼈습니다. 다른 데도 찾아봐. 르카가 통신사 기사를 띄웠습니다. 그 다음엔 또 다른 기사. 그 다음엔 또 전부 같은 이름이었습니다. 한국 수력 원자력. 한국형 원전 APR-1000 2기. 두코반이 24조 원. 어디에도 프랑스는 없었습니다. 오타가 아니었습니다. 시스템 오류도 아니었습니다. 진짜였습니다. 진짜 한국이었습니다.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었거든요. 손이 차가워졌습니다.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저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황동 도장이 거기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그걸 손에 쥐었습니다. 무언가에 기대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그 무게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손에 쥐고 있는데도 텅 빈 느낌. 저는 도장을 가만히 내려다봤습니다. 세계의 원전을 결정하던 도장. 그 도장이 체코라는 작은 나라 하나를 막지 못한 겁니다. 정확히는 막을 일조차 없었습니다. 한국이 정정당당하게 1등을 한 거니까요. 그때 책상 위 전화가 울렸습니다. 본사였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상관의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모로,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체코가 한국을 골랐다는데 사실이야? 저는 한참 대답을 못했습니다. 확인 중입니다. 겨우 그렇게 말했습니다. 확인은 무슨 확인이야? 발표가 났는데 상관이 소리쳤습니다. 전화가 뚝 끊겼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다른 번호를 눌렀습니다. 체코에 아는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발주처와 가까운 컨설턴트였죠. 신호가 길게 울렸습니다. 마침내 그가 받았습니다. 저는 단도직입으로 물었습니다. 정말 한국인가? 뭔가 착오가 있는 거 아닌가? 수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모로씨, 착오가 아닙니다. 평가위원 전원이 한국 쪽에 더 푼 점수를 줬습니다. 저는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전원, 한 명도 빠짐없이? 네. 전원입니다. 그 한마디가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왜? 제가 겨우 물었습니다. 왜 우리가 아니라 한국인가? 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가격도, 기간도, 조건도 한국이 더 나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은 약속을 지킬 거라는 믿음을 줬습니다. 프랑스는 그 믿음을 주지 못했어요. 저는 반박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플라망빌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방에서 10수년을 끈 그 원전이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본사에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더 윗선이었습니다. 뭐로? 윗분들이 난리야.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 방법이라니. 저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이미 끝난 입찰을 무슨 수로 되돌린단 말입니까? 하지만 회사는 패배를 인정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내일 긴급 임원회에 소집됐어. 자네도 들어와.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하루 만에 제 세계가 통째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가서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30년 넘게 믿어온 게 하루아침에 무너졌다고 그걸 어떻게 말합니까? 저는 서재에 앉아 노트북을 켰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진지하게 한국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원전, 한국 기술, 그 작은 나라가 대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알아야만 했습니다. 화면의 푸른 빛이 제 얼굴을 비췄습니다. 긴 밤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사무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저기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동료들이 모니터 앞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누군가는 욕을 했습니다. 누군가는 침묵했습니다. 누군가는 말도 안 되만 되뇌었습니다. 저는 그 소란 속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의 생강은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아침과 똑같은 햇살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2시간 전에 그 평화는 이제 없었습니다. 영영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걸 그땐 아직 몰랐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도 이게 단순한 실수라고 믿었습니다. 한 번의 이변이라고, 운이 나빴던 거라고, 곧 바로잡힐 거라고, 한국이 운 좋게 한 번 이겼을 뿐이라고.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충격은 그 다음 며칠 동안 천천히 그리고 아주 확실하게 저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날 저녁 본부 사람들이 회의실에 모였습니다. 누가 부른 것도 아닌데 자연스레 모였습니다. 다들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테이블엔 식은 커피와 누군가 가져온 와인이 놓였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모인 사람은 7이었습니다. 부본부장 베르나르, 법무팀장 클로드, 기술팀의 노장 앙리, 그리고 입찰 분석 책임자 마리. 거기에 젊은 직원 리카까지 본부의 핵심들이 다 모인 셈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아니면 한자리에 모일 일이 없는 사람들이었죠. 부본부장 베르나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이라니 농담이죠? 그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걔들이 원전을 지어요? 진짜로. 회의실에 헛웃음이 번졌습니다. 클로드가 와인을 한 모금 마시며 받았습니다. 체코가 제정신이 아닌 거 아닙니까? 검증된 프랑스를 두고 앙리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젊을 때 한국에 출장을 간 적이 있어요. 그땐 변변한 공장 하나 없던 나라였는데 다들 그 시절의 한국을 떠올리며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한국이 어떤 나라였는지 다들 기억하시죠? 베르나르가 말을 이었습니다. 70년대에 우리한테 기술 배우러 왔던 나라예요. 도면 한 장 못 그리던 애들 우리가 다 가르쳤잖아요. 누군가 맞장구를 쳤습니다. 맞아, 손에 쥐어줬지. 또 누군가 비웃었습니다. 제자가 스승을 이겼다. 그럴 리가. 회의실 분위기가 점점 달아올랐습니다. 마치 우리가 진 게 아니라 채점에 오류가 있었던 것처럼 굴었습니다. 가격으로 후려쳤겠지. 제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원전은 싸게 짓는다고 되는 게 아니야. 24조? 분명 어디서 손해보는 구조일 거야. 나중에 돈 더 달라고 할 게 뻔해. 베르나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아니면 베꼈거나 우리 도면 어디서 빼돌렸을지 누가 압니까? 클로드가 한술 더 떴습니다. 하청이나 하던 애들이 원청 흉내를 내는 거죠. 회의실에 웃음이 터졌습니다. 저도 따라 웃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마음이 좀 편해졌습니다. 한국 따위. 그래, 한국 따위였습니다. 앙리가 와인을 들이켜며 옛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내가 70년대에 거기 갔을 때 말이야. 공장이라고 가봤더니 흙바닥에 천막 쳐놓고 일하더라고. 변변한 장비도 없이. 그가 껄껄 웃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유럽에 원전을 판다고? 세상 오래 살고 볼 일이야. 다들 그 말에 웃었습니다. 누군가는 운이 좋았던 거지라고 했고 누군가는 거품이야. 곧 꺼져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한국의 50년을 술자리 농담 한 줌으로 깎아내렸습니다. 누군가는 한국의 자동차를 비웃었고 누군가는 한국의 전자제품을 비웃었습니다. 걔들이 만들면 얼마나 만들겠어. 그게 우리의 오랜 농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가 비웃은 것들마다 한국은 결국 세계 정상에 올랐습니다. 자동차도, 배도, 반도체도요. 그 패턴을 봤다면 우리는 진작 긴장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보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그때 제 속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제대로 들여다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우리보다 아래에 있는 나라를 뭐 하러 자세히 봅니까? 저에게 한국은 그저 지도 위의 작은 점이었습니다. 가끔 자동차나 휴대폰을 만든다는 그 정도 나라. 원전 같은 건 우리 같은 선진국의 영역이라 믿었습니다. 그 오만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저는 곧 뼈저리게 배우게 됩니다. 베르나르가 와인을 한 병 더 땄습니다. 분위기는 점점 더 들떴습니다. 걱정 마세요. 우리한텐 카드가 많아요. 그가 잔을 채우며 말했습니다. 법으로 걸든 외교로 압박하든 체코가 끝까지 한국이랑 가나봅시다. 다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진 게 아니라 잠깐 밀린 거라고 곧 되찾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 근거 없는 자신감이 그날 밤 회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패배를 인정하기 싫은 사람들의 안간힘이었을 뿐입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이상하게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렇게 실컷 비웃었는데도요. 마리의 그 표정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혼자만 웃지 않던 그 얼굴. 그녀는 무언가를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애써 외면하던 무언가를요. 저는 그 불편함을 애써 눌렀습니다. 별일 아닐 거라고. 하지만 며칠 뒤 마리는 그 무언가를 두꺼운 보고서로 만들어 제 책상에 올려놓게 됩니다. 그런데 그 웃음 속에서 마리만 웃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와인잔도 들지 않은 채 노트북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게 잠깐 눈에 거슬렸습니다. 하지만 그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다들 한국을 비웃느라 바빴으니까요. 우리는 그 밤 패배를 농담으로 덮고 있었습니다. 웃으면 아프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그때 문득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책상 위 흑백 사진 속 아버지. 40년 전 아버지는 젊은 엔지니어였습니다. 어느 날 두꺼운 도면 가방을 들고 비행기를 탔습니다. 행선지는 한국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곳 기술자들에게 원전의 기초를 가르쳤습니다. 몇 달을 머물며 도면 보는 법부터 하나하나 일러줬다고 합니다. 그때만 해도 한국은 모든 게 부족한 나라였습니다. 아버지가 와서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거기 사람들 참 열심히더군. 밤늦게까지 불을 안 끄더라. 어린 저는 그 이야기를 자랑처럼 듣고 자랐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가난한 나라에 기술을 전해준 거라고. 우리가 가르친 나라. 그게 제 머릿속의 한국이었습니다. 40년 동안 그 그림은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낡은 그림을 진실이라 믿고 살았습니다. 두고 봐. 제가 와인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유럽 안전 기준이 얼마나 까다로운데 한국은 절대 못 맞춰. 비행기 충돌까지 견디는 경납 건물. 걔들이 그걸 설계해. 반년 안에 문제 터질 거야. 공기는 늦어지고 돈은 더 들고 결국 체코가 후회하고 우리한테 다시 올 거다. 베르나르가 잔을 부딪혔습니다. 그때 우리가 비싸게 받아내야죠. 모두가 웃으며 잔을 들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한국을 실컷 비웃었습니다. 마치 패배한 쪽이 한국인 것처럼 굴었습니다. 어리석은 밤이었습니다. 지금 그날을 떠올리면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한국이 그동안 무엇을 쌓아왔는지, 그 작은 나라가 어떤 집념으로 여기까지 왔는지 우리는 옛날 사진 속 한국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40년 전에 멈춰있는 한국. 하지만 진짜 한국은 그 사이 우리가 상상도 못한 곳까지 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깨닫는데 저는 단 나흘이면 충분했습니다. 그날 밤 이후 나흘 저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한국이 곧 무너질 거라는 증거를 찾고 싶었습니다. 그거 하나면 다시 웃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한국 원전 자료를 닥치는 대로 뒤졌습니다. 기사, 보고서, 도면, 운영 기록. 새벽까지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이 뻑뻑했습니다. 커피를 몇 잔이나 마셨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파면 팔수록 이상했습니다. 제가 찾으려던 약점이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자료를 넘길 때마다 제 속이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한국의 기록은 깔끔했습니다. 너무 깔끔해서 무서울 정도였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애써 외면했습니다. 우연이겠지. 운이 좋았겠지. 그렇게 중얼거리며 자료를 덮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이미 불안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아침, 마리가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마리 로라, 흰색, 우리 본부의 입찰 분석 책임자였습니다. 감정이라는 걸 좀처럼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었죠. 회의에서도 늘 숫자만 말했습니다. 칭찬도 비난도 없이 오직 사실만. 그래서 다들 그녀를 어려워했습니다. 그녀가 두꺼운 보고서를 제 책상에 내려놨습니다. 본부장님, 감정 빼고 숫자만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목소리에 온기가 없었습니다. 사실만 있었습니다. 한국이 가격으로 후려쳤다고들 하시던데. 마리가 첫 장을 넘겼습니다. 아닙니다. 핵심은 가격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그녀가 표 하나를 짚었습니다. 한국은 2009년 아랍에미리트 바라카에 원전을 지었습니다. 4기를요. 그런데 약속한 공사 기간을 지켰습니다. 약속한 예산도 지켰습니다. 마리가 저를 봤습니다. 원전 업계에서 이게 얼마나 드문 일인지 본부장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이제 우리 쪽을 볼까요? 마리가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거기엔 프랑스 플라망비 원전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이름만 봐도 속이 쓰렸습니다. 2007년에 착공했습니다. 원래 4, 5년이면 끝날 공사였죠. 그런데 실제로는 10수년이 걸렸습니다. 마리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비용은 처음 계획의 4배가 넘게 불어났습니다. 우리 원전이 우리 안방에서 그랬습니다. 회의실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핀란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리가 또 한 장을 넘겼습니다. 올킬로오토 원전, 유럽 기술이 들어간 그곳도 10년 넘게 늦어졌습니다. 약속한 날짜를 한참 넘겼죠. 그녀가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체코가 이걸 몰랐을까요? 그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지연된 원전이 나라 살림에 어떤 부담인지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화려한 이름이 아니라 약속을 지킨 손을 고른 겁니다. 그럼 안전은? 제가 간신히 입을 뗐습니다. 한국이 유럽 기준을 어떻게 맞춰? 경납 건물은? 마리가 처음으로 살짝 미소 지었습니다. 그 부분이 제일 놀랍습니다. 그녀가 도면 한 장을 펼쳤습니다. 한국형 원전은 이중 경납 구조입니다. 비행기가 충돌해도
원자로를 보호하도록 설계됐습니다. 까다로운 유럽 기준에 맞춰서 자기들이 직접 고친 겁니다. 베낀 게 아니에요. 한국 표준 모델을 체코 요건에 맞게 다시 설계했습니다. 게다가 마리가 보고서를 더 넘겼습니다. 멈출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한국은 원전화를 통째로 만들 수 있는 몇 안 되는 나라입니다. 설계하는 회사, 원자로 만드는 회사, 짓는 회사, 연료되는 회사, 정비하는 회사. 이게 다 한 팀으로 움직입니다. 그들은 이걸 팀 코리아라고 부르더군요. 한 나라가 원전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합니다. 지금 세상에 이게 되는 나라가 몇이나 있을까요? 저는 그 질문에 답할 수 없었습니다. 답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사실 그 며칠 밤 제가 직접 알아낸 것도 있었습니다. 저는 잠을 줄여가며 한국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놀랐습니다. 한국은 원전 한두 기를 지어본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수십 기를 직접 짓고 수십 년을 운영해온 나라였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사람이 쌓인 겁니다. 도면을 그릴 줄 아는 사람, 용접을 할 줄 아는 사람, 문제가 생기면 밤을 새워 고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시간이 만드는 거니까요. 우리에게도 한때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한국이 우리보다 더 두텁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마리가 한 가지를 더 가져왔습니다. 본부장님,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그녀가 새 자료를 펼쳤습니다. 한국은 지금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작은 원전을 준비하고 있어요. 공장에서 부품을 찍어내듯 만들어서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입니다. 그녀가 저를 봤습니다. 이게 다음 시대의 원전입니다. 한국은 이미 그 미래를 향해 뛰고 있어요. 우리가 과거의 영광의 영광에 취해 있는 동안에요.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저는 자료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점점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찾던 건 한국의 약점이었습니다. 그런데 보면 볼수록 한국의 강점만 쌓여갔습니다. 가격, 기간, 안전, 인력, 미래 기술, 어느 항목 하나 빠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누군가 수십 년 전부터 바로 이 순간을 준비해온 것 같았습니다. 한 발 한 발, 묵묵히.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건 한 번의 입찰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반세기 동안 쌓아 올린 무언가의 결과일 뿐이었습니다. 마리는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한국 원전들의 운영 기록이었습니다. 지어놓고 끝이 아닙니다. 한국 원전은 멈추지 않고 잘 돌아갑니다. 사고도 적습니다. 오래, 안정적으로요. 발주처 입장에선 이보다 안심되는 게 없습니다. 그녀가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본부장님, 정리하겠습니다. 이건 운이 아니에요. 가격 장난도 아니고요. 그냥 한국이 우리보다 잘한 겁니다. 모든 항목에서요. 마리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본부장님, 사실 한국이 잘한 것보다 우리가 못한 게 더 큽니다. 저는 그녀를 봤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래 1등이었어요. 그래서 게을러졌습니다. 늦어도 고객이 기다려줄 거라 믿었죠. 비싸도 우리를 택할 거라 생각했고요. 그 자만이 플라망비를 10수년 늦췄습니다. 그녀의 말은 아팠습니다. 하지만 틀린 데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비웃을 자격조차 없었던 겁니다. 마리가 나가고 저는 빈 회의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책상엔 그녀가 두고 간 보고서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다시 처음부터 읽었습니다. 이번엔 비웃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해하기 위해서요. 한 장 한 장 넘길수록 부끄러움이 차올랐습니다. 우리가 술잔을 부딪히며 농담을 던지던 그 밤에도 이 숫자들은 이미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만 보지 않으려 했을 뿐입니다. 진실은 늘 거기 있었습니다. 외면한 건 우리였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마리에게 한 가지를 물었습니다. 마리, 솔직히 말해봐. 우리가 다시 한국을 이길 수 있을까? 마리는 한참을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비웃는 걸 멈추고 한국이 왜 이겼는지 배우기 시작한다면요. 하지만 본부장님, 그녀가 잠시 멈췄습니다. 우리 회사는 그럴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아직도 진 걸 인정 못하고 있으니까요. 저는 그 말에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마리, 자네 지금 한국 편을 드는 건가? 마리의 표정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저는 누구 편도 들지 않습니다. 그녀가 보고서를 탁 덮었습니다. 저는 숫자를 확인한 겁니다. 그게 제 일이니까요. 그리고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본부장님께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건 제 일이 아닙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로 그녀의 말이 오래 울렸습니다. 아무도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책상 위 도장을 바라봤습니다. 3개의 원전을 합격,
부적합으로 가르던 도장. 그런데 그 도장으로는 마리가 펼친 숫자들을 단 하나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합격을 찍을 수도 부적합을 찍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 숫자들은 이미 진실이었으니까요. 제 도장이 손댈 수 있는 영역 밖에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그 도장이 무력하게 느껴졌습니다. 한국은 운이 좋았던 게 아니었습니다. 가격으로 속인 것도 도면을 베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냥 우리보다 잘한 겁니다. 정직하게, 묵묵히, 우리가 비웃는 동안의 말입니다. 우리가 와인잔을 부딪히며 농담을 던지던 그 시간에도 한국은 도면을 그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게 1차 충격이었습니다. 패배가 운이 아니라 실력이었다는 받아들이기 싫은 진실. 하지만 마리는 보고서를 챙기며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본부장님, 사실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저는 그녀를 올려다봤습니다. 무슨 말이야? 마리가 문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우리 회사가 이걸 그냥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진 걸 인정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녀의 말이 맞았습니다. 며칠 뒤 프랑스는 이 결과를 뒤집으려 칼을 빼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칼은 끝내 우리 손을 베고 맙니다. 마리의 말대로였습니다. 며칠 뒤 회사는 칼을 빼들었습니다. 입찰 결과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걸기로 한 겁니다. 솔직히 저는 안도했습니다. 그래, 이거지. 우리에겐 아직 법이 있었습니다. 권위가 있었습니다. 한국이 실력으로 이겼다면 우리는 다른 무기로 되찾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강대국의 방식이라고. 부끄럽지만 그땐 정말 그렇게 믿었습니다. 베르나르는 의기양양했습니다. 두고 보세요. 법정에서 다 뒤집습니다. 한국이 무슨 수로 유럽법을 이깁니까? 여긴 우리 안방이에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제야 손에 쥔 도장이 다시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잠시나마 익숙한 권력의 감각이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감각에 매달렸습니다. 무너지기 직전의 사람이 지푸라기를 잡듯이 소송을 걸기로 한 그 회의를 저는 똑똑히 기억합니다. 인 테이블에 임원들이 둘러앉았습니다. 다들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회장이 직접 물었습니다. 방법이 정말 없나? 법무팀장 클로드 강 클스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절차를 문제 삼아 소송을 걸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길 확률은 높지 않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누군가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프랑스가 한국한테 졌다는 걸 그냥 인정하라고? 절대 안 돼. 결국 회사는 이길 확률이 낮은 줄 알면서도 칼을 빼들기로 했습니다. 자존심이 이성을 이긴 겁니다. 부끄럽지만 그때 저도 그 자존심에 한 표를 던졌습니다. 한국한테 진다는 게 견딜 수 없었으니까요. 저는 40년을 프랑스 원전의 우월함을 믿으며 살았습니다. 그 믿음이 무너지는 걸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이라는 마지막 자존심에 매달린 겁니다. 한국이 실력으로 이겼다면 우리는 다른 걸로라도 이겨야 한다고. 지금 생각하면 참 못난 마음이었습니다. 소송이 시작되자 우리는 한국의 빈틈을 찾으려 서류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런데 뒤질수록 황당했습니다. 한국은 모든 절차를 기록으로 남겨놨습니다. 모든 결정에 근거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여기 문제 있다고 짚으면 한국 쪽엔 이미 그에 대한 답이 준비돼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무슨 트집을 잡을지 미리 예상한 것처럼요. 변호사들도 혀를 내둘렀습니다. 이렇게 깔끔한 입찰은 처음 봅니다. 그 말이 저를 더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체코 법원에 제소했습니다. 변호사들이 밤을 새웠습니다. 절차가 잘못됐다. 평가 기준이 불공정했다. 외국 기업에 특혜가 있었다. 동원할 수 있는 논리는 다 동원했습니다. 서류가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회의실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묘한 안도를 느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는데 설마 지겠나? 우리는 프랑스인데. 그리고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역 법원, 기각이었습니다. 저는 종이를 몇 번이나 다시 읽었습니다. 우리 주장은 단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입찰 과정에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베르나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지역 법원이잖아요. 상급심이 있습니다. 최고 법원으로 갑니다. 그가 서둘러 말했습니다. 목소리에서 처음으로 초조함이 묻어났습니다. 우리는 다시 올라갔습니다. 마지막 카드였습니다. 이번엔 정말 마지막이었습니다. 저는 결과를 기다리는 며칠을 거의 뜬 눈으로 보냈습니다.
손톱을 물어뜯었습니다. 34해 동안 한 번도 없던 일이었습니다. 그만큼 절박했습니다. 며칠 뒤 그 카드마저 돌아왔습니다. 체코 최고법원, 또 기각이었습니다. 모든 법정이 모든 단계에서 한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단 한 곳도 우리 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2차 충격이었습니다. 입찰에서 진 건 실력이라 쳐도 법정 싸움까지 질 줄은 몰랐습니다. 한국은 마치 우리가 무슨 수를 둘지 미리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절차도 서류도 계약도 빈틈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흠을 잡으려 들수록 그들의 일 처리가 얼마나 깔끔했는지만 드러났습니다. 공격할수록 우리만 초라해졌습니다. 마리가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본부장님, 이제 그만 인정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못했습니다. 며칠간 저는 멍하게 지냈습니다. 패배를 받아들이는 건 생각보다 더 아팠습니다. 그런데 진짜 충격은 아직 오지도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또 다른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체코가 투코바니에 이어 테멜린이라는 곳에도 원전을 더 짓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업의 우선권을 한국에 먼저 주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한 번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체코는 아예 한국을 장기 파트너로 점찍은 겁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유럽의 심장부에 한국형 원전이 줄줄이 들어서게 된 거였습니다. 한 기가 아니라 여러 기가.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체코를 지켜보던 다른 유럽 나라들도 하나둘 한국 쪽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체코가 골랐다면 믿을만하겠지. 그런 분위기가 번졌습니다. 한국은 이제 유럽 원전 시장의 새로운 축이 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비웃던 그 나라가 말입니다. 소식은 빠르게 번졌습니다. 유럽 곳곳에서 원전을 새로 지으려는 나라들이 한국 쪽에 문의를 넣기 시작했습니다. 체코가 검증해줬으니 믿을만하다는 분위기였습니다. 한 번의 수주가 도미노처럼 다음 기회를 불러온 겁니다. 프랑스 안에서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정부까지 나서서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은 뒤였습니다. 한국은 저만치 앞서가고 있었고 우리는 그 뒷모습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한때 세계가 우릴 보던 그 자리에 이제 한국이 서 있었습니다. 그 무렵부터 저는 회사에서 점점 말수가 줄었습니다. 회의에서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으니까요. 제 입으로 내뱉던 그 모든 호언장담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반년 안에 터진다던 제 장담은 반년이 지나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원전은 차질 없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틀린 건 한국이 아니라 저였습니다. 매번, 모든 순간에 틀린 건 저였습니다. 저는 그 의미를 천천히 곱씹었습니다. 한때 유럽은 한국의 원전을 가르치던 곳이었습니다. 제 아버지가 도면 가방을 들고 한국으로 갔던 그곳. 그런데 이제 그 유럽이 한국 원전을 사러 줄을 서고 있었습니다. 가르치던 나라가 배우러 가는 나라가 된 겁니다. 스승과 제자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이게 3차 충격이었습니다. 단순히 한 번 진 게 아니라 세상의 순서가 바뀐 거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한국을 우습게 볼 수 없었습니다. 그 무렵 한 체코 기자가 한국 엔지니어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프랑스를 이겼냐고. 그 엔지니어의 대답이 두고두고 제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이기려고 한 게 아닙니다. 그냥 약속한 날짜에 적속한 가격으로 약속한 원전을 짓겠다고 했을 뿐입니다. 화려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영웅담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담담한 한마디가 우리의 40년 자부심을 통째로 무너뜨렸습니다. 저는 그 말을 몇 번이고 되뇌었습니다. 약속한 날짜에 약속한 가격으로 약속한 원전을. 너무 당연한 말이라 오히려 우리가 잊고 있던 말이었습니다. 우리는 언제부턴가 우리가 최고라는 사실에 취해 약속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늦어도 괜찮다고, 돈이 더 들어도 어쩔 수 없다고. 그러는 사이 누군가는 그 당연한 약속을 목숨처럼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스스로 빛을 만들 줄 아는 나라는 누구의 허락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서랍 속 도장을 꺼냈습니다. 그 묵직하던 황동 도장. 이제 그것은 손안의 작은 쇳덩어리에 불과했습니다. 합격을 찍어도 부적합을 찍어도 세상은 더 이상 제 도장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세계의 원전은 이제 다른 곳에서 결정되고 있었습니다. 파리가 아니라 서울에서요. 저는 차가운 쇳덩어리를 한참 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무언가가 완전히 끝났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한 시대가 제 손안에서 저물고 있었습니다.
얼마 뒤 뉴스에서 한 장면을 봤습니다. 체코의 그 작은 마을 두코바니, 그곳에 한국 사람들이 현장 사무소를 열고 있었습니다. 안전모를 쓴 사람들이 도면을 펼쳐들고 부지를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담담했습니다. 들뜨지도 으스대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또 하나의 약속을 지키러 온 사람들 같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제 아버지가 40년 전 한국에서 봤던 그 사람들의 얼굴이 그 위에 겹쳐 보였습니다. 밤늦도록 불을 끄지 않던 그 얼굴들이요. 그날 이후 저는 많은 밤을 뒤척였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며 지난 34해를 떠올렸습니다. 저는 그 긴 세월을 거대한 착각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가르친 나라라고, 우리를 따라올 수 없는 나라라고. 그런데 그건 40년 전에 멈춰있던 제 머릿속 그림일 뿐이었습니다. 그동안 한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비웃는 동안에도 그들은 한 걸음씩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우리를 앞질러 있었습니다. 저만 그걸 몰랐던 겁니다. 가장 강경했던 베르나르마저 결국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자신만만하던 사람이 말이죠. 어느 날 그가 제 방에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한참을 머뭇거리다 입을 열었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틀렸습니다. 그뿐이었습니다. 더는 농담도 비웃음도 없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방을 나갔습니다. 회의실엔 한동안 침묵만 흘렀습니다. 우리 모두 무언가를 잃은 사람들 같았습니다. 자부심이었을까요? 아니면 오만이었을까요? 어쩌면 둘 다였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책상 위 아버지 사진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작업복을 입은 젊은 아버지, 40년 전 한국의 도면을 가르치러 갔던 그분, 어머니에게 했던 그 말이 떠올랐습니다. 거기 사람들 밤늦게까지 불을 안 끄더라. 저는 그 말을 평생 자랑으로만 들었습니다. 우리가 가난한 나라를 도왔다는 증거로요. 그런데 이제야 알겠습니다. 그 말의 진짜 의미를요. 그 꺼지지 않던 불이 바로 오늘의 한국을 만든 겁니다. 아버지가 본 건 가난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잠들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배우면 끝까지 파고드는 나라. 가르쳐준 것에서 멈추지 않고 그걸 넘어서 버리는 나라. 아버지는 어쩌면 그날 한국의 미래를 이미 본 건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 사진 속 한국의 불빛을 너무 늦게야 이해했습니다. 문득 아버지의 마지막이 떠올랐습니다. 돌아가시기 얼마 전 아버지는 제게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필립, 기술은 빌려줄 수 있어도 끈기는 못 빌려준다. 저는 그때 그 말을 흘려들었습니다. 무슨 뜻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야 알겠습니다. 우리는 한국에 기술을 빌려줬습니다. 하지만 끈기는 그들이 스스로 길렀습니다. 빌려준 기술은 언젠가 따라잡힙니다. 하지만 스스로 기른 끈기는 아무도 못 당합니다. 아버지는 그걸 이미 알고 계셨던 겁니다. 저는 이제 한국을 다르게 봅니다. 더는 지도 위의 작은 점이 아닙니다. 반세기 동안 단 하루도 불을 끄지 않은 나라. 누가 비웃어도 묵묵히 제 길을 간 나라. 그 끈기가 만든 빛이 이제 유럽의 밤을 밝히게 됐습니다. 한때 우리가 가르쳤다고 으스대던 그 나라가 이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끝까지 약속을 지키는 게 무엇인지를요. 부끄럽지만 고마운 가르침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고작 원전 하나 가지고 뭘 그러냐고. 하지만 원전 하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평생 남의 뒤를 따라가던 나라가 어느 순간 앞장서서 길을 내게 된 이야기입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던 노력이 끝내 세상의 인정을 받게 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이 바로 한국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회사를 떠난 뒤 저는 가끔 강가를 걷습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내가 도장으로 누군가를 떨어뜨릴 때 그 나라들은 어떤 심정이었을까? 우리에게 무시당하면서도 한국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떨어지고 또 떨어지면서도 다시 도전했습니다. 그리고 끝내 해냈습니다. 저는 그 집념 앞에서 제 40년이 얼마나 오만했는지 깨달았습니다. 늦었지만 깨달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승리는 기술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약속의 승리였습니다. 약속한 날짜를 지키고, 약속한 돈을 지키고, 약속한 안전을 지킨, 화려하지 않은, 그래서 더 무서운 승리. 그 뒤엔 이름 없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도면을 그린 기술자들, 한밤중에도 용접 불꽃을 튀기던 사람들, 수십 년을 한 우물만 판 연구원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제자리를 지킨 사람들. 저는 그들의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이름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는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제 아버지가 40년 전에 봤던
밤늦도록 불을 끄지 않던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자식이고 그들의 후배일 겁니다. 한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그 꺼지지 않는 불을 물려준 거였습니다. 그게 한국이 가진 진짜 힘이었습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상상을 합니다. 만약 40년 전 그 천막 안에서 도면을 들여다보던 한국의 젊은 기술자에게 누군가 이렇게 말해줬다면 어땠을까? 당신들은 언젠가 프랑스를 이기고 유럽의 원전을 짓게 될 겁니다. 아마 아무도 믿지 않았을 겁니다. 그 자신들조차도요. 그런데 그들은 해냈습니다. 누가 믿어줘서가 아니라 스스로 믿고 한 걸음씩 걸어서요. 저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의 무게를 이제야 압니다. 저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황동 도장을 꺼냈습니다. 세계의 원전을 가르던 그 도장, 저는 그것을 마지막으로 한참에 쥐어봤습니다. 차갑고 묵직한 그 감촉. 한때 제가 그토록 사랑했던 무게, 그리고 조용히 서랍 가장 깊은 곳에 넣었습니다. 그 위에 사직서를 올려놓았습니다. 더는 제가 누구의 합격과 부적합을 찍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건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시대가 바뀌었다는 걸 인정하는 일이었습니다. 방을 나서기 전 저는 리카를 불렀습니다. 그 젊은 친구에게 한마디를 남기고 싶었습니다. 리카, 누구도 우습게 보지 마라. 특히 조용히 일하는 사람들을. 리카는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언젠가는 알게 되겠지요. 제가 너무 늦게 깨달은 그것을. 그 친구는 조금 더 일찍 왔으면 했습니다. 저는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생강은 여전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모든 게 그대로였습니다. 달라진 건 저 하나뿐이었습니다. 이 영상에 계신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한 번도 작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약속을 지켜온 나라였을 뿐입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비웃어도 밤늦도록 불을 끄지 않은 나라. 저 같은 사람이 뒤늦게 깨달았을 뿐, 그 빛은 처음부터 거기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그 시간들이, 그 땀들이 바로 그 빛이었습니다. 묵묵히 약속을 지킨 나라는 끝내 세상의 빛을 만듭니다. 지금까지 프랑스 원전 심사관 필립 모로가 경험한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원전 기술이 더 많은 분들께 알려질 수 있도록 이 영상을 널리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정담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